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시험 보관활용론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시험은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5과목 다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특히나 제5과목이죠. 물류 관련 법규가 조금 쉽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쉽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이제 보관활용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항상 고득점 과목이었죠.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고득점 과목이었는데 이번 시험에도 역시나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 계산 문제도 최근의 추세에 맞게끔 4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죠. 또 어렵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득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해 보도록 하죠. 자, 2023년도 물류관리사 보관활용론 총평입니다. 난이도는 중 또는 뭐 중하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80점 이상 맞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다. 자, 2023년도 제27 시험은 기본기에 충실하게 준비하였는지를 묻고 있는 시험이었다. 기본기가 충실했는지를 묻고 있다는 건 뭐죠? 기본 이론을 잘 숙지했는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는지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 책은 기본 이론이 좀 나와 있고요. 핵심 요약 정리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뒤에 이제 한 5년 좀 있는데 5년 가지고도 좀 부족해요. 5년 이상. 여러분들 Q&A에서 좀 다운 받으셔서 풀어보셨으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 이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충실하게 풀이하고 틀린 부분들을 잘 정리했다면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거죠. 최근 추세를 반영하듯이 계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EOQ 관련된 것들이 한 2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것들이죠. 무게중심법 이런 게 나왔어요. 어렵지도 않은 게 나왔죠. 4문제만 출제돼서 시간 안 배, 득점에 이용했을 것이다.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보관론에서 한 60% 정도, 하용론에서 한 40% 정도, 매년 이 정도 출제 비율로 나오고 있죠. 골고루 출제가 됐다. 보관의 기능이라든가 보관의 원칙, 물류창고 중에서도 영업창고인지 자가창고인지 이런 것들 비교하는 문제, 그다음에 무게중심법 계산하는 문제, EOQ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하역의 원칙, 용어,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이번에 출제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실하게 했다면 어느 정도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27회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좀 평이했어요. 전체적으로 평이했다. 특히나 보관활용론 쉬웠죠? 그다음에 물류관리론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물류관련 법규. 물류 관련 법규가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나왔던 데서 또 나온 문제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여기 이제 고득점 과목이잖아요, 이거는. 이 고득점 과목이고, 얘는 주로 여러분들이 과락을 면하는 과목인데, 면과락이 아니라 득점이 생각보다는 꽤 나왔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평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번 시험에도 여실하게 증명하는 시험이었다. 특히나 보관활용론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 1번부터 봅니다. 보관의 기능에 의해서 보관론에서 한 60% 정도, 그 다음에 하역론에서 한 40% 정도 나왔는데, 하역론은 대부분 기계, 장비, 장치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자, 보관 하용론입니다. 자, 1번 보관의 기능 옳지 않은 것은 매번 나오는 문제죠. 우리 책에 보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관의 기능, 보관의 원칙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물품의 거리적,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적, 장소적 효용이다. 우리 효용 관련되면은, 효용 관련돼서는 2가지가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거리적 아니면 장소적 효용. 유틸리티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 운송을 나타내는 거죠, 이건 운송. 화물 운송론에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관은 뭡니까? 시간적 효용이죠. 시간적 효용이 바로 뭐다? 바로 보관이다. 이번 시험에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하역. 하역은 특별한 효용을 창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또 기출문제 아니었습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그래서 문제 1번은 정답 뭐야? 정답은 1번이겠죠. 거리적인, 장소적인 효용을 창출하는 것은 운송이다. 2번에 보면 물품의 분류와 혼재 기능, 콘솔리데이션, 그다음에 물품의 보존과 관리 기능, 수송과 배송의 연계 기능, 고객 서비스, 신속 대응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공동 집배송센터 도입 효과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박스형 문제죠.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다 읽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공동 집배송 단지죠. 공동 집배송 단지. 공동으로 집배송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5개의 지문이 나와 있고 이 중에서 도입효과 맞는 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본 보시면 배송 물량을 통합하여 계획 배송함으로써 차량의 적재 효율을 높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공동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공동 수배송 한다는 건 뭐죠? 물류의 공동화란 말이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에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자, 니은번 보시면 혼합 배송이 가능하여 차량의 공차율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여기 적재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수배송이 공동화잖아요. 공동화가 되면 공차율은 어때요? 낮아지겠죠. 낮아지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다. 그러니까 니은번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 모르는 것을 고르는 거니까 니은번이 들어가 있는 건 다 틀린 것이죠. 니은번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이다. 5번. 근데 기억번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이거 틀렸고요. 디귿번 보시면 공동 집배송 단지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공동 참여, 그렇죠? 우리 공동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량 구매 계획이 가능하더라. 맞고요. 보관 수요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체별 보관 공간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합니까? 이걸 갖다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죠. 그래서 니은번, 리을번이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 틀린 거 어떻게 보면은 박스형 문제가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쉬울 수도 있다. 틀린 거 하나만 정확하게 골라내도 지문을 3개를 지워버릴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류시설은 뭐냐? 이것도 박스형 문제인데 기역, 니은, 디귿 3가지를 다 묻고 있죠. 기억본 보시면 LC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ss than container load. 그래서 LCL은 뭐예요? 컨테이너가 꽉 차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LCL 화물을 특정 장소에서 집적하였다가 목적지별로 선별하여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장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첫 번째 거는 LCL을 뭘로? FCL로 만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거 CFS죠. 화물 조작장 CFS를 얘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보면 복수의 운송수단 간 연계를 할 수 있는 규모, 시설을 갖춘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예요, 복수. 복수란 건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연계되는 것이다. 일단 복수 내지는 둘 이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뭐예요? 복합이죠, 복합. 복합물류 터미널을 얘기한다. 이거는 물류 관련 법규에도 나오는 부분이죠. 디귿번 보시면 재고품의 임시 보관 거점, 임시 보관입니다. 보관 거점으로서 상품의 배송 거점인 동시에 예상 수요에 대한 보관 장소다. 보관이란 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보관에 포인트가 있다. 보관 기능이 중심이 되는 거 뭐죠? 이거 스탁 포인트라고 그러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니은번에 보면 대포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대포는 크로스도킹 기능을 하는 거죠. 통과센터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3가지 용어를 묻고 있는 것이죠. 용어를 묻고 있는 문제다. 용어. 우리 문제 상당수가 용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3번도 용어에 관련된 문제. 매번 나왔던 문제죠. 이런 문제 틀리면 깼습니다. 깼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 4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계속 나왔던 문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관의 원칙이 뭐냐? 박스에 주어졌어요. 2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어내라 이거죠. 첫 번째 보면 물품의 입출고 빈도라는 장소가 빈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출고 빈도, 입고 빈도, 빈도라는 단어, 프리퀀시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빈도에 따라서 뭔가 장소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출고가 동일한 창고의 경우 입출고 빈도가 높은 물품을 출입구 근처에 보관하며 낮은 것은 먼 곳에 보관한다. 이거 뭐죠? 회전 대응의 원칙이죠. 정답 1번인데 회전이란 게 뭐예요? 회전율이죠. 회전율. 회전율이 높은 것은 어때요? 출입구. 입출고 빈도가 높은 것은 물품을 출입구 근처에 보관하는. 왜? 빈도수가 높으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빈도수가 낮은 애들은 좀 뒤에다 배치하라는 거죠. 회전 대응의 원칙이다. 이거 매번 나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틀릴 수가 없다. 회전 대응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또 출제가 많이 됐던 게 뭐 선입선출. 이건 뭐예요?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통로 대면의 원칙. 통로를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서 작업의 효율성,
내지는 접근성을 갖다 좋게 만든 게 바로 통로 대면의 원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4번 뭐 매번 나왔던 문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제일 많이 나왔던 것들이죠. 제일 많이 나왔던 것들. 꼭 이런 문제들은 틀리면 안 된다. 깨쓰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뭐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 뭐 또 안 나왔던 문제도 아닙니다. 물류센터 구조와 설비 결정 요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문제 잘 읽어보시면서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문제는 물류센터의 구조와 설비예요. 물류센터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비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보면 운영 특성은 입고, 보관, 피킹, 배송 방법을 반영한다. 이거 뭐예요? 물류센터를 갖다가 만드는 이유잖아요. 보관하고 입고하고 그다음에 피킹하고 배송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물류센터 아니겠습니까? 운영 특성은 요거에 따라서 반영한다. 근데 물품의 특성은 제품의 크기라든가 무게라든가 가격에 따라서 물류센터의 구조, 그죠? 달라지겠죠? 크기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거 다 달라진단 말이죠. 2층으로 쌓일 것인지 1층으로 쌓일 것인지 통로 대면의 원칙을 갖다가 우리가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선입선출을 갖다가 할 것인지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보면 주문 특성은 재고 정책, 주문입니다. 오더링 하는 거예요. 고객 서비스 목표, 그다음에 투자, 운영 비용을 반영한다. 투자 및 운영 비용이랑 주문이랑은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생뚱맞은 거잖아요. 정답은 3번 되겠죠. 주문은 재고라든가 서비스와는 관련성이 있죠. 하지만 투자, 운영 비용 반영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성이 없다. 생뚱맞죠? 정답 3번이에요. 또 지문이 제일 길잖아요. 지문이 긴다라는 건 그만큼 출제자가 신경을 써서 이게 정답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4번 환경 특성은 지리적 위치, 입지 제약, 환경 제약을 반영한다. 5번 설비 특성은 설비 종류라든가 자동화 수준을 반영한다. 정답은 뭐예요? 3번입니다. 3번. 전혀 어렵지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처음 나온 문제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힌트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문이 긴 걸 한번 잘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다. 문제 6번. 문제 6번도 박스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공공물류시설의 민간 투자 방식은 이것도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니은, 디귿이죠. 기업본 보시면 민간 사업자가 건설 후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한테 양도하고 일정 기간 그 시설물을 운영한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순차적으로 되어 있죠. 순차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건설해서 건설. 이게 첫 번째예요. 빌드죠. 빌드. 건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갖다가 내가 건설했는데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누구한테? 국가 또는 지자체한테 양도했다. 소유권을 양도했다라는 거죠. 양도. 이 두 번째죠. 트랜스퍼예요. 트랜스퍼. 소유권을 갖다 이전시켜줬다라는 거죠. 양도하고 세 번째, 일정 기간 그 시설물을 운영한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했다. 운영했다란 말이죠. 이 세 번째 단계죠. 이거. 두 번째. 운영했다. 오퍼레이트 하는 거예요. 오퍼레이트. 앞대가를 따면 B, T, O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번은 BTO를 얘기한다. BTO.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면 돼요.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한 후 B죠. B. 투자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관리 운영한다. 관리 운영한다. 이거는 뭐예요? 관리 운영한다. 오퍼레이트잖아. 오퍼레이트. 이거 거꾸로 돼 있죠. 두 번째는 오퍼레이트. 세 번째, 관리 운영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 국가한테 양도한다. 넘기는 거죠? 이때 뭐야?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이거는 B, O, T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BTO, 2번은 BOT. 정답 2번 되겠네. 2번. 어렵지가 전혀 않은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보면 디귿번 보면 사업자가 건설한 후, 이것도 건설한 후 일단 건설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한테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임대한다라고 돼 있죠. 임대하는 건 뭐예요? 임대. 리스하는 거예요. 리스. 그 다음에 종료, 임대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소유권을 국가한테 넘긴다. 소유권 넘기는 거죠. 이게 뭐야? 트랜스퍼 하는 거죠. 이거는 B, L, T가 된다라는 거죠. BTO, BOT, BLT가 된다. 그래서 BTO, BOT, BLT.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순차적으로 이것만 읽을 수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 기출문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거의 비슷하게. 이런 문제만 나와준다면 우리한테는 너무나 땡큐죠. 틀린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 7번 보도록 하죠.
물류단지 시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1번에 물류터미널, 2번에 공동집배송센터, 3번째 지정보세구역, 4번째 특허 보세구역, 5번째 배송센터 쭉 나와 있죠.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지는 이 시설물들의 특징에 관련된 문제예요. 옳지 않은 거. 1번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화, 하역,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이다. 이거 어디 나옵니까? 물류 관련 법규에 나오는 지문이죠. 두 번째, 공동집배송센터는 참여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부대 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세 번째,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 검사장 등이 있다. 네 번째,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등등이 있다. 다섯 번째, 배송센터는 장치보관, 수출입통관, 선박의 적화 및 양화 기능을 수행하는 육상운송선 간의 연계 지원시설.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해상에 있는, 그쵸? 인천항이라든가 부산항에 있는 뭐야? 복합물류 터미널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합물류 터미널 우리 그림 다 그래서 공부했었죠. 이 바다에 바다. 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도크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는 출입문이 있어요. CY 게이트라고 그러죠. CY 게이트. 일로 입출입을 해야만 적법한 것이다. 여기 CFS가 있고 CY가 있고 그렇죠? 여기는 마샬링 야드, 에이프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장치 보관, 그렇죠? 여기 컨테이너 장치하잖아요, 여기 CY 마샬링 야드에. 그 다음에 수입 통관도 하죠. 들어올 때 수입 통관하죠. 나갈 때도 수입 통관하죠. 수출입 통관하죠. 선박의 적화 및 양화. 적화 및 양화라는 건 뭐야? 에이프런에서 크레인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컨테이너 이렇게 올리는 거죠. 적화, 양화 내리는 거. 양화 기능을 수행하는 육성, 운송선과 연계 지원 시설이다. 여기는 선박이 있고 여긴 트레일러가 들어오죠. 내지는 이쪽에 보면 여기 뭐 철도도 들어온단 말이죠. 벌크 화물들은 대부분 철도로 왔다 갔다 하죠. 철도 시설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트레일러나 철도는 이거 다 육상이죠. 육상 운송수단 플러스 여기는 선박, 해상 운송수단이 연계되는 거잖아요. 둘 이상의 운송선이 연계되는 것, 복합물류 터미널이죠. 특히 해상에 있는 복합물류 터미널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배송센터가 아니죠. 배송이란 건 뭐죠? 배송. 배송이라는 단어는 딜리버리죠. 딜리버리는 영업소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보내는 동네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배송센터다. 배송 보내는 거예요. 택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 자, 문제 8번 가도록 하죠. 문제 8번은 뭐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처음 나온다라고 우리는 쫄 필요가 전혀 없더라. 물류단지의 단일 설비 입지 결정 방식. 단일 설비 입지 결정 방식이에요. 이게 처음 보는 단어죠. 우리는 입지 결정할 때 대부분 무게중심법, 그죠? 아니면 뭐 비용을 갖다 줄이는 방법, 아니면 손익분기점, 뭐 이런 것들 공부했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서도 단일 설비 입지 결정 방법 처음 나온 겁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화물운송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 최소비용법이라든가 다 공부했죠. 그거랑 관련성이 또 다 있어요, 얘네들도. 자, 1번 보면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를 고려한다. 고려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시장 경쟁력, 재고 통합 효과, 설비를 고려하는 동적 입지 모형이다. 이 포인트는 뭐냐면 동적 입지 모형이에요. 입지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 무게중심법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뭐예요? 어디에 입지할 것인 거잖아요. 어디에. 원료를 공급하는 애들이 막 있고 뭐 공장이 있다면 원료를 공급하는 거 뭐 소비지 아니면 여기 뭐 공장 뭐 있으면 요런데 중심이 되는데 우리 물류센터가 입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상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대부분의 틀들은 대부분의 모형들은 변수들이 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 정적인 모형들이죠. 동적인 모형이 아닙니다. 동적 입지 모형이 아니에요. 변수들이 다 변하지도 않고 입지가 변하지도 않아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계산해낼 수가 없다. 정답 2번이에요. 3번에 보면 총 운송 비용을 최소화한다. 대부분의 어떤 비용을 최소화하는 곳에 입지를 하는 것이죠.
입지 모형 기초가 뭡니까? 비용이 최소화되는데. 네 번째, 운송비용은 거리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공급지와 수요지의 입지와 위치와 반입, 반출 물량이 주어진다. 이건 뭐랑 똑같아요? 무게중심법이랑 똑같죠. 정답은 2번이에요. 동적이 아니라 정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 문제 9번 보죠. 문제 9번도 입지 결정 방식입니다. 매번 나오는 거죠. 일정한 물동량의 고정비와 변동비 바로 나왔죠. 고정비와 변동비가 나오면 뭐예요? 고정비, 변동비. 우리 물류관리론 공부할 때도 나오잖아요.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의 포인트는 뭐예요? 고정비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변동비를 알고 있느냐 이거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익분기점 구할 때 손익분기점 매출량 QBP 그거 어떻게 구합니까? 단위당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분의 이 총 고정비죠? 뭐 이렇게 구한단 말이죠. 이게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 입지 결정할 땐 뭐예요? 자, 고정비와 변동비가 어때요? 최소예요. 최소. 일정한 물동량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산출한다. 물동량에 따른 총 비용을 비교해서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구하는 것이죠. 뭐겠어요 이거? 손익분기 도표법이다. 정답은 4번이죠. 이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고정비와 변동비를 산출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포인트를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 뭐 체크리스트법이라든가 브라운 기수법이라든가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정형적인 정성적인 방법들이죠.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근데 무게중심법은 또 계산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 10번 보면 모빌 렉에 관련된 부분. 렉에 관련된 문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옳지 않은 것은 모빌 렉 파레트가 렉에서 경사면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선입 선출이 요구되는 제품에 적합하다. 이건 뭐야 이거? 경사면을 이용했다는 뭐 중력을 이용했다라는 거. 중력을 통해서 쭉 내려가는 거죠. 경사면을 따라 쭉 내려가는 건 뭐야? 슬라이딩이죠. 슬라이딩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2번, 3번, 4번, 5번 보시면 다 모빌 렉에 관련된 부분이다. 필요한 통로만을 열어 사용하고 불필요한 통로를 최대한 제거했다. 면적 효율이 높다. 바닥면의 효과적인 사용과 용적 효율이 높다. 공간 효율이 높다. 다 뭐예요? 용적 효율, 공간 효율 이런 것들 다 나오죠? 면적 효율 이런 것들 다 좋은 게 바로 모빌 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죠. 이 모빌 렉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문제 11번입니다. 문제 11번도 쉬운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 물류센터의 규모를 결정하는 영향. 물류센터를 크게 할지 작게 할지. 그렇죠? 물류센터 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모두 골라라 하게 됐습니다. 취급 자재 취급 시스템의 형태, 통로 요구 조건, 재고를 어떻게 배치할지, 현재 미래의 제품 출하량, 그렇죠? 이건 미래를 갖다가 고려하는 거죠. 미래 물동량이 얼만큼 변동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무실은 얼만큼 할지에 따라서 물류센터의 규모는 결정된다라는 거죠. 자재 취급 시스템이 어떤 형태를 가질 것인가, 통로를 갖다가 넓게 할 것인가, 마주보게 할 것인가, 좁게 할 것인가, 다 이거죠. 뭐예요? 물류센터가 규모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물류센터 안을 보면 렉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단 말이죠. 이때 이 통로 부분이 있어요. 통로 부분을 넓게 할 것인가, 지게차가 한 대만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아니면 두 대가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규모가 다 달라지는, 면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재고 배치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크로스도킹 형이라면, 크로스도킹 한다면 물류센터가 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스탁 포인트 기능을 하려면 넓어야겠죠. 그래서 물류센터 규모 결정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모두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보시면 되겠어요. 11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었고요. 12번 창고의 기능 거저주는 문제죠. 이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번 물품의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인 간격을 조절한다. 좋죠? 좋습니다. 창고는 뭐예요? 보관하는 곳이에요. 보관의 기능이죠. 보관 기능은 뭐죠? 어떤 효용? 시간적 효용이에요.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라는 거죠. 보관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꺼내준다란 말이에요.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좋죠? 물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그렇죠? 수요가 많을 때는 많이 꺼내주는 거죠. 수요가 없을 때는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관하고 있다가.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물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거 뭐죠? 이거 운송이죠? 벌써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1번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두 문제는 출제됐고, 이런 문제들은 보관하용로 문제이기도 하지만 화물 운송론에서 더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 매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문제 13번. 창고 유형과 특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 자가창고인지 영업창고인지 임대창고인지 유통창고인지 보세창고인지 창고의 종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자가창고는 창고의 입지, 시설, 장비를 자사의 물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 운영할 수 있겠다. 자가창고잖아요. 내 창고란 말이에요. 내가 땅을 사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지을 수가 있다는,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1번 맞고요. 2번 영업창고 이용자는 초기에 창고 건설, 설비 투자와 관련하여 고정비용이 발생.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죠, 이거. 초기에 창고 건설,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건 뭐예요? 자가창고죠, 이거는 자가창고. 자가창고는 당연히 건설하고 설비 투자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영업창고는 반대죠. 영업용 창고를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빌려서 쓰는 거. 그러니까 고정비가 전혀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 임대료만 내면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정답 2번이죠, 이거. 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2번에 딱 주어졌기 때문에 보자마자 2번 체크 딱 하면 되는 거죠. 3번, 4번, 5번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5번 보세 창고 이런 것들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관세법에 근거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서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창고를 우리 보세 창고라고 한다. 허가, 세관장의 허가 부분 중요하겠죠. 우리 법규에도 보면 허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법규에도 보면 법규에도 허가, 뭐 인가, 뭐 등록, 뭐 신고, 면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도 허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세관장의 허가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바로 보세창고다. 관세법에 근거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거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14번 보도록 하죠. 14번. 14번도 매번 나왔던 문제죠. 창고관리 시스템 WMS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성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창고 내에 렉과 셀별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창고 내 피킹이라든가 포장 작업 등 지원해서 효율적인 물류 작업이 가능하다. 입고 창고의 재고를 보관할 때 보관의 원칙에 따라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저장할 수가 있겠다. 우리 뭐 임의 지정인지, 그죠? 지정할 때도 있죠. 그다음 네 번째, 창고 내 물동량의 증감에 따라서 작업자의 인력 계획을 수립하며 모니터링 기능도 지원한다.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고객 주문 내역상의 운송선을 고려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이상하죠? 이건 뭐예요? 우리 창고 관리하는데 왜 운송선이 나와요? 운송선이. 고객 주문 내역상의 운송선을 고려한 최적의 경로를, 최적의 루트를 갖다가 설정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이거 TMS 같은 거죠. TMS. 운송관리 시스템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정답 5번이죠. 이것도 딱 보면서 5번은 완전히 생뚱맞잖아요. 1번, 2번, 3번, 4번은 정확히 맞는 것이고 정답 5번이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쉽게 나왔다는 거죠. 너무 쉽게. 물론 새로운 문제가 나오긴 나왔지만 뭐 그런 정도, 그 정도도 없으면 뭐 100점 나오는 거죠. 15번. 15번은 조금 디테일한 문제가 나왔어요. 처음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15번 문제 같은 건 처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아까 뭐 동적이니, 뭐 정적이니 이런 단어. 근데 동적, 정적밖에 그 문제에서는 정답이 없었습니다. DPS, 그 다음에 DAS에 관한 특징에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디지털 피킹 시스템, 디지털 어서팅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 옳지 않은 것. 1번, 2번, 3번 쭉 읽어보시고 DPS는 피킹 대상 품목수를 디지털 기기로 표시해서 피킹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이 용어의 정의잖아요. DPS. DAS는 분배된 물품의 순서에 따라서 작업자한테 분류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분배를 지원하는 어서트하는 거죠. 어서트. 1번, 2번은 용어의 정의예요. DPS는 작동 방식에 따라 대차식, 구동식, 무구동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4번 보면 멀티 릴레이 DAS는 주문 단위로 출하 박스를 투입하여 피킹하는 방식으로
작업자의 이동이 최소화된다. 뭐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멀티 릴레이 DAS 이건 시험에 지금까지는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왔죠. 이게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아이템들 동시에 분배하는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거. 이건 뭐 잘 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뭐 DAS의 유행 보면 멀티 플러스 릴레이 분배 방식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4번에 보면 멀티 릴레이 DAS죠. 멀티 플러스 릴레이 분배 방식 이런 것들. 냉장, 그다음에 신선식품 이런 거에 많이 이용한다. 그다음에 니은 번째 중요한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아이템들을 분배함으로 동시에 여러 종류 이상의 아이템들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서 단품 분배보다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게 바로 멀티 릴레이 DAS다. 작업자 이동이 최소화되는 게 아니라 뭐야?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단품 분배보다 생산성 향상이 된다라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정답을 4번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문제 16번 봅니다. 자동화 창고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렉은 자동화 창고에서 화물 보관을 위한 구조물로 빌딩 렉과 유닛 렉 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스태커 크레인은 렉과 렉 사이를 왕복하며 보관품을 입출고시키는 기기이다. 스태커 크레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 다음에 트레버서 같은 경우는 뭐죠? 트레버서는 횡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트레버서는 스태커 크레인을 횡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트레버서이다. 3번 보면 트레버서는 보관품의 입출고 시 작업장부터 렉까지 연결시켜주는 반송장치가 아니죠. 스태커 크레인을 갖다 횡으로 이동시키는 장치다. 이거는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이거는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정답은 3번이고 4번 같은 경우 무인 반송차 있죠. 이거 AGV 이거는 요것만으로도 시험이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커 크레인 같은 경우는 요건 종류 같은 것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16번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정답은 3번이다. 문제 17번. 문제 17번은 무게중심법에 관련된 또 기출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상당히 쉬운 문제죠. 좌표만 구하는 거잖아. XY 구하는 거. X는 어떻게 구해요? X는. 여기 보면 수요량이 나와 있죠. 수요량. 수유지 A는 얼마? 50톤 월. B는 40톤. 그죠? 그 다음에 C는 100톤 이렇게 돼 있죠. 합은 190톤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X 구하면 X좌표부터 이제 구해보죠. X도 구해야 되고 Y도 하나씩 딱딱 구해야 되는 거죠. X는 10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거죠. 50 플러스 20 곱하기 얼마? 40. 수유지 C 같은 경우는 30이었죠. 30 곱하기 100 플러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공장은 50에 50. 여기는 총합은 190이죠. 밑에는 뭐 톤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50, 40, 100. 50톤, 40톤, 100톤 합친 190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36.3이 나온다. 포인트 36.3포인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걸 구할 수 있느냐? Y도 똑같죠. Y는. 좌표만 들어가면 되죠. 밑에는 똑같죠. 50, 40, 100, 190. 여기 좌표만 바뀌어주면 돼요. 20. 20 곱하기 50. 30. 30 곱하기 40. 여기는 40. 40 곱하기 100. 그 다음에 공장은 50이죠? 똑같네요. 이거는 50 곱하기 190.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41.3이 나온다. 이거 뭐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뭐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고 얼만큼 빨리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17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계산했을 것이고 연습을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이고 포인트는 뭐였어요? 여기 수요량의 합, 공장의 합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를 묻는 시험이었다. 상당히 쉽죠? 쉽습니다.
이 정도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뭐 다 맞힐 수 있는 문제다. 저한테 이제 시험 전에 질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계산 문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계산 문제 나왔던 애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왔던 무게중심법이라든가, 뭐 EOQ라든가, 아니면 우리 수요 예측 구할 때 뭐 치수평할법이라든가, 그렇죠? 이동평균법이 매번 나온 애들이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다. 문제 18번.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매번 나왔던 걸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재고관리 지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기출문제입니다. 똑같아요. 서비스율, 백오더율, 재고 회전율, 재고 회전 기간 등등 나와 있고요. 정답 5번인데 평균 재고액은 기말 재고에서 기초 재고액을 뺀 게 아니죠. 평균 재고는 뭐야? 평균 재고는 평균 재고액, 뭐 액 해도 되고 평균 재고 해도 되고요. 평균이잖아요. 재고를 갖다 평균. 재고란 건 입고가 있고 출고가 있단 말이에요. 입출이 있단 말이죠. 월초와 월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착안하시면 기초재고 플러스 기말재고 나누기 2죠. 이게 평균이란 말이에요. 기초재고 이거 월초란 말이에요. 월초. 이건 월말이죠. 월말. 아니 연말이 되는 것이죠. 이거 갖다 2로 나누는 이게 평균 재고액이다. 기말 재고에서 기초 재고를 뺀 게 아니다라는 거.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문제 19번 보시면 문제 19번까지만 보죠. K기업의 A 제품 생산을 위해서 소모되는 B 부품의 연간 수량이 2만 개이고 주문 비용이 8만 원, 단위당 단가가 4천 원, 재고 유지 비율이 20%라고 할 때 경제적 주문량 뭐냐 이거? EOQ. 너희들이 EOQ를 알고 있느냐? 여기 주어진 거 다 이용하면 되죠. 2 곱하기 D 곱하기 5분의 CH 이거 구하시면 되잖아요. 2 곱하기 자 연간 수량이 얼마? 연간 수량 2만 개래요. 2만 개. 그 다음에 오더링 코스트죠? 오더링 코스트 얼마? 8만 원. 8만 원. 그 다음에 단위당 단가 뭐 4,000원, 재고 유지 비율 20%, 4,000원에 20%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계산기 콕콕콕 누르시면 되겠다. 그럼 2,000개가 된다. 2,000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20번 문제 가도록 하죠. 20번. 다음 자재 소요 계획량 MRP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순소요량은 얼마냐? 순소요량. 순소요량은 뭐예요? 이거는 총 소요량에서 재고를 빼는 거죠. 재고. 이거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입고 예정인 것들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제품 K의 소요량은 50개래. 50개. K 제품이 있는데 얘는 50개가 필요해요. 50개. 얘는 X 부품, 그 다음에 Y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K를 만들기 위해서 X는 몇 개? 2개가 필요하고 K를 만들기 위해서 Y는 3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50개니까 50개를 만들기 위해 총 얘는 몇 개? 100개의 X 부품이 필요한 것이고 얼마? 150개의 Y 부품이 필요한 거예요. X 봤더니 가용재고는 5개 있고 그 다음에 입고 예정량이 10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는 15개가 되는 거예요. 5개. 15개. 빼주면 된다는 거죠. 85개. Y는 150개인데 가용재고는 없고 20개가 들어와서 재고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20개 빼면 되는 것이죠. 130개. 그래서 85개와 130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뭐 이런 문제 아주 쉽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풀이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